그래서 이제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건 뉴딜은 무엇인가, 뉴딜의 철학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디테일들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란 부분에서는 비대면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SOC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포용 사회 안전망 구축인데, 여러분 디지털 격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당장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최근에는 또 우리 아기들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주말엔 거기 가서 살고 주중에는 이 광주에 있는데, 디지털 격차가 납니다. 5G가 서울에 있는 곳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KTX를 거치면서 속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또 5G, LTE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통신망 자체가. 그러면서 요즘 가장 크게 나타나는,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디지털 교육의 디지털 격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교육에서도 성적이나 뭐 성적을 보거나 시험을 보면 중간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양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 잘 적응한 애들과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닥에 깔린 뉴딜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이라,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보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지난 4월에 총선 때 민주당에서 던졌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전 국민 와이파이 제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농촌만 해도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게 많아요. 지금 광주만 해도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도농 복합 도시에서 농촌 관련된 쪽은 신기하게도 농촌 어느 한 구간에 딱 들어가면 안 터져요. 이게 이제 겹치는 그 존이 있죠. 그 겹치지 않는 존에 들어가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 국민 와이파이를 깔아주겠다는 민주당 공약이 그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이번에 한국판 뉴딜의 기저에 깔리는 정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농어촌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와이파이는 깔겠다. 그리고 그 위에 얻는 사업들, 비대면 사업의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비대면 교육 사업들, 인공지능 사업들은 비대면 사업으로,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5G나 광주가 선택한 인공지능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디지털 뉴딜에 간다. 그리고 SOC 디지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SOC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이 사업을 스마트하게, 디지털하게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의 사업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크게 던진 단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 댐입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댐이라는 단어를 던졌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수자원 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원을 모아 놓으니까 나눠주기 위해 관망이 필요하고, 나눠진 곳에서 물을 만들려면 정수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또 배분하는 관망이 필요하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과 절차 중에 생기는 일자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다 모으자. 국가가, 물론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다 모으자. 그래서 이 국가 공공형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그러면 모은 걸 나눠주는 과정 중에 일자리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필요하니까 5G를 깔자. 5G를 깔기 위해서는 기술자부터 얘를 깔기 위한 인프라에 사람들이 투입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클러스터 광주에 만들죠.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부분으로 만들자. 그럼 에너지 부분의 인공지능에 뭐 스마트 개통부터 시작한 스마트 그리드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거에 관련된 일자리가 또 생긴다라고 하는 디지털 뉴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
그리고 5G에 해당하는 융복합, 인공지능, 그리고 전 산업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융합과 비대면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디지털 물류라고 하는 곳까지 확장이 됩니다. 디지털 물류의 대표적인 것은 유통인데요. 유통이 여러분 영화, 공상과학 영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인데 유통이 사실은 자율주행 중에 가장 유력한 산업입니다. 우리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사고도 많이 나긴 하지만 이 트럭을 자율주행으로 갈 경우 유통망이 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또 유통에서 가장 팬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배달이죠. 배달 유통 쪽도 상당히 팬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데이터댐을 만들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상력들을 그대로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에 녹아내보자라는 부분이고, 디지털 뉴딜은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또 나이 드신 사업가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망이 잘 만들어집니다. 실패를 해도 되는 형태로, 실패해도 되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를 해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클러스터에 1000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1000개 스타트업 중에 하나만 뜨면 되거든요. 뭐 다 망하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 실패해도 딱 하나만 뜨면 그 하나가 네이버가 되고 구글이 되면 광주는 그냥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에 해당하는 이 도전 안전망, 특히 디지털 분야의 안전망은 국가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뒷부분에 혹시 필요로 하시면 다 출력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린 뉴딜로 좀 옮겨오면,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결국 데이터 자원을 확보해서 데이터 댐을 통해서 나눠주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일이라면, 이 그린 뉴딜은 에너지를 확보를 해서 에너지를 나누는 과정 중에 생기는데, 이제 확보면이라기보다는 에너지의 전환이죠.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화석연료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참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녹색 성장이란 단어를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천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대강 사업 이외에는. 4대강도 뭐 일부 좋은 면도 있고 뭐 일부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안 좋은 면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2007년에 유럽 의회에서 2020라고 하는 걸 던집니다. 어떤 거냐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올해죠, 올해. 저기 보면은 탄소 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올해가 원년입니다. 2020년이.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제 탄소 후 문명으로 진입을 하자라는 면에서 2020를 던지는데, 자, 유럽 국가요, 20% 이상의 재생 에너지를 국가에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가 지구상에 있는 원료 중에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화석 연료가 효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왠 줄 아십니까? 다 열로 빠져나가요. 화력발전소, 석유를 통한 가솔린, 이게 다 20에서 25%만 사용되고 나머지 60에서 80%가 전부 열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dissipation, 뭐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디시페이션이 가장 높은 게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다 바뀌고 있죠. 전기 자동차 쪽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스 폭발에 의해서 실린더에서 가스 폭발에 의해서 내연기관으로 가게 되면 폭발과 동시에 열 에너지로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사용되는 에너지는 25%가 최대입니다. 75%가 다 열로 빠져나가니까 효율이 낮죠. 20%까지 더 높이자. 에너지의 효율성을 더 높이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좀 적게 쓰자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배출량을 20%를 감소하자. 탄소 쪽을 감소하자. 그래야 기후변화에 주는 온실가스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2020가 전부
탄소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후 문명을 2020년으로 잡아서 올해가 원년인데 우리는 2008년부터 2020년 동안 잃어버린 12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면 우리가 지금쯤 유럽하고 같은 레벨이 되겠죠. 유럽도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그린 뉴딜을 던졌을 때 유럽과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은 탈탄소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탈탄소 정책이 뭐와 연결돼야 되냐면 디지털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디지털과 연결이 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은 뭐냐면 탄소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싹 다 보니까 그중에 70%가 ICT 인프라예요. 신기하죠?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뭐 가전제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탄소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전기의 70%가 인터넷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충전하는데 다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디지털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ICT가 그 디지털이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동력을 재생에너지로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전기자동차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전기자동차 충전이 충전소에서만 되나요? 전기자동차 사업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전기자동차가 충전소에서만 되나요? 충전이? 집에서도 됩니다. 집에서도 됩니다. 전기자동차가 그 소켓 있죠. 위에 케이블이라고 한 어댑터 부분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복잡한 소켓을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꽂아야만 충전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소켓을 딱 잘라버리고 거기를 그냥 일반 플러그로 연결시켜서 그 플러그 부분을 집에다 꽂으면 충전돼요. 근데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도전을 막기 위해서요. 도전, 전기 훔쳐가는 거. 아무데나 꽂아서 충전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데나 꽂으면 전기 충전 다 돼요. 그래서 그 플러그를 막는 거예요. 플러그로 지정된 곳에서만 충전해라 라고 하는 게 현재 산업인데 이것도 조만간 바뀔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집에 전기를 주고 집에서 자동차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내가 그 전기 자동차를 끌고 가서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고 친들 그 전기가 화력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라면 질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결국은 탄소 발자국 70%를 더 늘리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그 ICT에 또 포함이 되겠죠. 제주도에 전기 자동차가 돌아가요. 제주도 최근에 가시든 1년 전에 가셨던 분이든 어쨌든 제주도를 가면 다 전기 자동차예요. 가능한 한 그런 걸 쓰라고 권유를 하고. 근데 그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제주도에 화력발전소가 3개가 있어요. 거기서 옵니다. 그 전기는. 그 전기 자동차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친환경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전기 자동차로 바꿨는데 막상 국가가 공급하는 그 전기는 화력발전소야. 그린 뉴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그린 뉴딜의 핵심은 운송 메커니즘,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 그런데 그 전기 자동차의 전기는 녹색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돼야 된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리고 통신, 탄소 발자국의 70% 이상이 통신인데 그 통신을 인터넷을 공급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 인터넷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송과 통신을 바꾸기 위한 그린 뉴딜의 동력원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바로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태양, 풍력, 바다, 그리고 더 된다면 수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방금 보셨듯이 한국판 뉴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숙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화 한다 한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다 화석연료라면 그린 뉴딜이 실패. 그린 뉴딜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전기가 디지털 뉴딜에 사용 안 된다면 이것도 실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뉴딜 같은 거는 이제 인프라의 개선 부분이니까 그닥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조 이내로 필요한 사업이고 전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은 160조 정도가 되는데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생기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하자. 그전에는 대부분의 물이 이제 하천수하고 호소였어요. 댐. 그전에는. 근데 이제는 수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수, 사실 폐수도 먹는 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빗물,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까지 가면 얘네들을 전산화해서 원수를 컨트롤해주게 되면 물이 모자라는 것을 그때그때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시스템으로 가야 홍수가 나더라도 대체 수전을 만들 수 있고 정수처리장이 터지더라도 다른 정수처리장 시스템을 다시 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자원 공급, 수자원 공급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고 에너지 뉴딜은 지금 화석연료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에 이거 중앙 집중식입니다. 현재 화석연료라고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 중앙 집중식으로 이걸 관리하는 곳은 한전이죠. 그래서 한전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남부발전, 서부발전 다 한전의 자회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전력을 생산을 하고 전기를 생산을 해서 한전에 보내면 한전은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화력발전, 원전 요것만 사용하지 말고 풍력, 태양광, 뭐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는 바다 에너지, 해수의 삼투 에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나눠줄 수 있게끔 방금 수자원 스마트 워터 그리드처럼 스마트 파워 그리드를 만들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개통이라 그리드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의 퀄리티와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의 퀄리티는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원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화력발전은 너무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되게 퀄리티가 높겠죠. 얘네들은 보내지는 전기가. 얘네들은 막 새로 시작하니까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보낼 때는 직류로 보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고전압 직류 개통을 또 한전이 해야 한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뉴딜의 핵심은 이렇게 에너지를 다변화하되 가능한 한 화력발전을 일몰시키자. 화력발전을 좌초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뉴딜은 DNA라고 합니다. DNA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라고 하는데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된 산업의 가장 기본은 데이터 댐입니다. 데이터를 일단 모아놓고 나서 관망부터 통신 라인까지 전부 새롭게 일자리들을 창출하는데 그중에 일자리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이런 파워그리드, 워터그리드들이라면 요즘 핫하죠. 요즘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죠. 스마트 그린 팩토리라고 해서 그 스마트 그린 팩토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사실 20명이 하던 일이 10명으로 줄기는 합니다. 10명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 안전망으로 재교육을 시킵니다. 재교육을 시키고 재교육하는 동안 스마트화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국가는 이 재정 관리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율이 높아져서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20% 향상된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을 해라라는 게 이제 국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결국 10명의 고용 재교육 인원은 재교육 받고 어딘가를 다시 들어가는 거고 20% 향상된 이윤을 가지고 고용 창출을 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주의 이익으로도 가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150%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마트화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불필요하게 머리 쓰고 했던 것들은 자동화를 시키면서 효율을 높이다 보니 이윤 창출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이 늘어나는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린 팩토리라고 하니까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써라. 이게 이제 RE100이라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하는 스마트 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국가가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결국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데이터 뉴딜 사업에 깔려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광주가 주력해서 할 거고요. 자율주행도 광주가 주력 사업으로 가져갈 거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일들입니다. 이런 재난관리까지 스마트화하는 DNA 사업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이 이제 광주에서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부분에서 깃발을 들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은 크게 그린 뉴딜의 에너지의 전환 부분, 그리고 수자원의 개선 부분, 디지털의 확보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과연 그럼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인프라 개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1930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인프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전 세계의 경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거는 우리의 고통은 백신이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2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계속될 텐데 그러면 20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금의 고통들을 어떻게 분담을 하고 나눌 것인가를 옛날 역사를 보면 지금 인프라가 새롭게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90년 만에 나타났어요. 90년 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 인프라들은 개선하고 뭐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인프라들은 빨라야 70년 후에 이제 또 좌초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70년 후에는 인간이 인프라를 만들까요? 로봇이 인프라를 만들까요? 지금 이런 세상에선 이 정도의 스피드라면 인간이 만들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인간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세계 인프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수자원 뉴딜 잘했다. 70년 전, 80년 전에. 에너지 뉴딜, 데이터 뉴딜은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마지막 인간에게 주어진 일자리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인프라를 만들 때 일자리가 생성되기보다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 전달도 있습니다. 탈탄소 부분 설명을 했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실천하는 이 국가도 있고요. 국가도 이제 유럽 국가들이고 기업들은 잘 아는 애플과 구글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만드는 인공지능 클러스터도 100% 데이터 센터 100% 재생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써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디지털과 그린의 융합, 이런 융복합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우리가 유럽의 스피드였다면 똑같이 2023년 정도에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티핑 포인트 이게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값이나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기값이 거의 똔똔이에요. 비슷해요. 이제 패널을 뭘 쓰냐에 달려 있는데 그게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 그리드 패리티 자체가 거의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티핑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늦어도 2025년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 끝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노력이 전력망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류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금융이나 재정 부분에서 세계 제1의 투자자가 한국입니다. 작년 19년에 60%의 그린 채권의 구매자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빨라요, 이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수소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광주 수소를 해야 됩니다. 광주는. 오히려 전남은 태양광, 풍력, 다른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유망한 곳이고 광주는 수소를 해야 돼요. 광주는 땅이 없어요. 뭐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지려면 공장 지붕밖에 없는데 공장 지붕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소는 꼭 해야 됩니다. 수소 충전소를 하면 안 되고요. 수소 발전소를 해야 되는데 수소 발전소를 주유소처럼 하는 겁니다. 수소 발전소를 주유소 보면 밑에 지하 탱크 있잖아요. 가둬놓은 것처럼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아닌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플랫폼인데 이거를 주유소 레벨로 여기저기 해놓으면 상당히 유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소 경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다들 지금 수소차라고 생각하시는 그 수소차, 그렇죠? 수소 경제, 수소를 어디다 마지막에 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가스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지금 도시가스공사하고 해안가스공사하고 계속 국가하고 딜을 하면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냐면 니네 가스라인 수소 써도 문제 없냐예요. 우리 예전에 이게 어르신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LPG 가스통 폭발하는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은 안 터지잖아요. 옛날에 택시 안에서도 터졌어요. 가스통. LPG 가스 터졌죠. 요즘 안 터지잖아요. 이게 그동안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온 발전이거든요. 수소가 지금 딱 그 단계예요. 한 20년, 30년 전에 LPG 단계거든요. 여러분 들어오는 그 가스 라인을 그대로 수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난방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홈 에너지, 집에서 하는 홈 에너지까지의 목표가 수소 경제 목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소차 에이 뭐 돈 얼마나 돼? 아닙니다. 수소 경제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천연가스, LPG 가스 라인을 그대로 쓰면서 수소로 바꾸는 거. 그래야 탄소 소비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쪽은 제가 이런 사업 제안까지 해요. 제가 기후변화 아카데미 원장이고 그다음에 GTMBA라고 하는 이 과기원의 이제 MBA 관련된 일들을 코디네이트하고 하는 기획처장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의 80%가 기업인들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제안은 지금 컨테이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5년 전에 조만간 그 컨테이너가 디지털 집으로 바뀝니다. 그 컨테이너 안을 디지털 룸으로 한번 싹 바꿔보세요 하는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수소 가스통 개발하세요. 이 얘기했거든요. 아직 아무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수소 경제 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국가 로드맵을 짜면서 야 이거 최종은 가스통이네 이겁니다. 수소 경제 가스통이 어디까지 가냐면 집안에 있는 가스 레인지까지 가니까 수소 가스통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규격화가 안 돼 있어요. LPG 가스통이 규격화 되는 데까지 8년 걸렸어요. 8년 터지고 사고 나고 터지고 사고 나고. 수소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석 연료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정부의 역할은 도시 인프라 변화에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그린 뉴딜의 초점을 많은 분들이 지금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 인프라는 변할 곳이 별로 없어요. 대신 디지털 쪽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좀 더 고도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제 뭐 우리 스마트 팜이라든가 스마트 시티라든가를 할 때 서울을 스마트 시티화 한다 불가능. 인프라 고치기가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나주 혁신 도시를 스마트 시티화 한다.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군공항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군공항 문제를 군공항이 민간공항이긴 한데 민간공항 군공항이 있는 그 곳을 여러분 제 강의가 끝나면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 내려오는 건 영산강이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영산강이고 왼쪽이 황룡강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딱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인데 이 두물머리는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공항 지역이어서 전부 요 두물머리 삼각형 이게 300만 평 됩니다. 요 300만 평 지역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공항이 있어서 군공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군공항이 빨리 빠져야 돼요. 그래야 광주가 개발이 돼요. 뭐라도 여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5조의 예산으로 2028년까지 계획상 5조의 예산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다 하겠다. 민간공항, 군공항 싹 다 빼고
여기를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빠지면 스마트 도시 만들려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고요. 구글, 뭐 엔비디아, 외국 회사들도 그 정도의 땅을 한꺼번에 준다라고 할 때 거기를 스마트 시티화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못해. 군공항을 아무도 안 받아 지금. 민간공항은 받겠다는데 군공항은 안 받아. 그래서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광주의 미래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디지털 뉴딜의 핫이에요. 제가 AI 기획을 할 때 인공지능 4,800억 기획을 할 때 원래 1조 기획을 했다가 1조 기획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돈을 못 주는 기획이잖아요. 10년 기획이어서 반으로 잘라서 5년 기획만 받아서 4,800억을 받았어요. 진행되고 있죠. 2단계 기획이 스마트시티 기획이에요. 이 기획을 하다가 그냥 잘라서 여기는 이제 2차 기획으로 들어가고 올해부터 예산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인공지능 예산을 받으면 내년 예산으로 2단계 기획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기간이 3년 정도 남아있는데 3년 안에 군공항 빼야 되거든요. 빼야 지금 이 두물머리 혹시 요 근처에 땅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씩 웃고 계세요. 예. 언젠간 되겠죠. 이게 뭐 5년에 안 되면 10년 안에 되겠죠. 그래서 요 두물머리 황룡강 영산강 만나는 이 Y자존 여기가 지금 광주의 가장 중심이자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하필 거기가 공항이 박정희 정부 때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거기가 예전에는 광산군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 인프라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이 아닌 이상은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는 지금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도화 작업만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디지털과 그린을 합쳐서 가는 일자리 변화의 비전은 있느냐라는 걸 이제 여러 논문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5배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고용 안전망으로 좌초 일자리에 해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팀들이 정책기획위원회 팀들이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남부 발전, 서부 발전, 전부 화력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돌리는 재생에너지 공사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10년 동안 바꿔라. 그러면 기존 월급 다 받으면서 새로운 일을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만 하면 돼요. 일자리는 어차피 청년들이 들어올 거니까 디자인 하시면서 슬슬슬슬 빠져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공사라고 하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에 동참하는 좌초 산업들, 화석연료 좌초 산업들은 이쪽을 타겠죠. 안 탈 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본인들은 죽는데. 그래서 일자리 변화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이 그린 뉴딜 부분은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서울에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뭐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뭐 뜨끈뜨끈 해야 되니까 집안에 뭐 전열기가 많아 막 뭐 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바닥도 그냥 대리석인데 전기가 들어와. 그래서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 전기를 많이 쓰세요. 한 달에 8만 원, 9만 원 쓰세요. 여름에는 한 10만 원 쓰시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갑자기 이게 뭐가 확 꽂혔는지 3.5m, 5m짜리 태양광 패널로 지붕에다 다셨어요, 그냥. 한 달에 2,000원 내요. 무슨 얘기냐면 8만 원이 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를 포함한 몇몇 이 디자이너들이 국정을 기획하는 디자이너들이 기본소득을 여기서 빼내자. 에너지 전환에서 기본소득을 빼내면 지금 보고 있는 저런 일자리 320개의 고유한 직종들도 만들어지지만 지금 그냥 뭐 도 예산, 시 예산 쥐어 짜가지고 기본소득 만들잖아요. 청년 기본소득. 여러분 기초노령연금도 아시죠? 자, 여기 해당자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기초노령연금도 10년 전부터 존재하는 기본소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기초노령연금이 30만 원씩 나와요. 이것도 기본소득이거든요. 청년들도 청년소득, 청년기본소득 해가지고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이 드시면 받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린 뉴딜 쪽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기본소득을 가져올 때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집어넣으면서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아까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8, 9만 원을 2천 원으로 줄이는 그 경제 효과를 가지고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을 준비해보자 라고 하면서 정부를 열심히 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에 해당하는 비전들은 초창기에 아주 멋있게 세웠어요. 저도 많이 동참을 했고, 저는 서울에 살지만 광주에 뼈를 묻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이제 17년 사니까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뭐 여기저기 오라는 데는 많았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그럼 여기서 결국 펼쳐야 되는 게 균형 발전인데, 이 지역의 발전에 정당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디지털 그린 뉴딜입니다. 우리 격차 주면 안 돼. 우리 부족한 거 채워줘.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린 뉴딜은 도시에서 안 돼. 자, 전라남도, 광주, 전북이 합치자. 호남권이 그린 뉴딜의 메카, 100% 재생에너지 광역권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딜의 원동력은 인프라인데요. 그 인프라가 정의로운 인프라여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4대강 사업 시작의 명분은 정의로웠죠. 무엇을 위해서? 홍수 방지를 위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다 안 됐죠. 네, 정의롭지 못했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정의로움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언제까지 우리 자손들한테 화석 연료를 남겨줄 거냐, 기후변화를 계속 야기시키는 탄소 중심 이 에너지원을 그대로 두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금 민주화 세대에서 해라. 민주화 세대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산업화 세대예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 민주화 세대가, 광주가 특히, 또 광주라고도 얘기하죠. 민주화 세대가 가장 산업화의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산업화에는 열심히 안 뛰었으면서 민주화에는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만 열심히 해도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어. 왜? 리더십을 갖췄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세대들인데, 그 세대가 30년을 오다 보니 이제 그 당시 기치가, 얼마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필요했고 그 당시에 아름다웠던 정의로웠던 기치가 지금은 사라졌다. 왜?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책임지는 세대가 민주화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혜영 의원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그 딱 12년 세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그린 뉴딜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앞으로의 20년 동안. 그러면 이분들은 역사에 남는 세대죠. 단순한 386 세대가 아니고 386, 486, 586, 986, 786까지 이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 첫 번째 숙제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은 청년들이 해야 돼요.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7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들이 못 써요, 디지털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상생하는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뉴딜의 원동력. 그러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에서는 인프라를 깔아줄 테니 민주화 세대여, 그린 뉴딜을 한번 해보시오. 인프라를 가지고. 청년 세대여, 어른들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한번 해보시오. 인프라를 깔아줄 테니. 이게 전환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라는 걸 예측할 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미국에서 탄소 제로를 가지고 디지털 그린 뉴딜을 같이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연간 500조씩 20년을 해야 됩니다. 첫 10년은 성숙하지 않은 스마트 인프라 탄소 제로. 나머지 10년은 스마트 인프라 탄소 제로인데 성숙한. 그래서 20년 투자를 해야 경제공황이 없어지는 그 테일링이 다 끝나는 걸 20년 정도로 본다면 20년 동안 매년 500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GDP 비율로만 나눠도 12분의 1 정도 되면 40조 정도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딱 맞았어요.
계산은 제가 했는데 제 계산 결과를 누가 가져가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160조를 어떻게 4.5년간 투자하잖아요. 대충 4년이라고 본다면 160조를 4년간 투자하니까 40조씩 투자를 하는데 이번 2025년까지의 이 예산으로 성공을 가야 20년 동안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나라도 대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뉴딜의 대전환 비용은 연간 40조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대충 맞고 그 인프라와 일자리는 그 안에서 생성된다. 이 내용들은 돈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90만 개 정도로 보고 있고 전체 예산은 한 160조 정도로 추경 플러스 알파로 진행될 것 같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들이고요.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시면 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전망 부분에도 적어도 한 40조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니 국민들이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합의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합의는 아마 국회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두 장입니다. 왜 우린 뉴딜을 했어야 되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코로나라고 하는 녀석이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면서 생산을 중단시키고 모든 경제 활동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잘 섞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라고 하죠. 근데 코로나가 과거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를 다 무능화시켰어요. 불필요해졌어. 왜? 싹 다 불필요하게 만들었어요.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에 응당한 대가가 바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 결단의 뉴딜을 던진 거죠. 그래서 결단을 누가 했냐? 국가의 리더가 했다. 그러면 이 국가 인프라는, 이 결단은 국가가 책임져라. 앞으로 20년간.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미래상은 결국 판을 바꾼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국정이 필요했고, 새로운 국정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통해서 국가의 비전을 데이터를 통해서 똑똑해지는 나라, 돈을 벌자. 재생에너지로 깨끗해지는 나라, 정의롭게 후배들한테 물려주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나라, 고용 안전망을 선도국으로서 한번 그 끌림 효과로 일할 수 있는 나라,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나라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로 이제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의 비전을 보신다면 충분히 미래 비전에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앵콜을 합니다. 앵콜. 자, 앵콜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앵콜을 해주시면 이걸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해주세요. 시작. 네, 앵콜.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준비해온 앵콜 자료인데요. 꼭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가져가시면 대표 과제 선정 과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5가지 이 큰 틀을 놓고 대표 과제를 선정하자라는 게 있었고, 자료를 이렇게 1번 데이터댐, 2번 지능형 정부, 3번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건으로 보면은 막 몇십 페이지 되는 거 2페이지씩 만들어놨거든요. 데이터댐에 5가지 빅 사업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들, 그래서 as is to be,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여기 과제 개요와 투자 비용 정도를 보시면 한 10개만 이해를 하셔도 10개 밑에 있는 28개 과제까지, 이게 이제 다 내려가면 28개가 되는데 10개 밑에 있는 28개 과제까지를 이해하시면 내가 어디다 어떤 노력 또는 어떤 돈을 투자해야 될지를 그래도 좀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돼서. 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이게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방송을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처장님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오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 강주시가 이 AI 산업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AID가 지금 10년, 20년을 땡겨와 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네. 예, 코로나가 정말 문화를 지금 10년 전에 한 20년을 땡겨와서 요즘은 비대면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오늘 강의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가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되면 지금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실업자가 생기는데도 앞으로 아까 강의 중에 재교육을 시켜서 재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네. 그런가 고용을 창출하겠다. 네. 근데 그 기간을 과연 과도기를 얼마로 보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나 아까 군공항에 대해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냐? 군공항을 섬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신안 섬으로. 인천공항도 저렇게 섬에다 저렇게 해놓은 게 얼마나 멋지면. 그래서 보안도 되고 그러니까 강주 우리 시장님도 그 생각을 내가 얘기는 했어요. 제발 섬으로 꼭지 무안군에다 하려고 하니까 이것들 자꾸 콧대만 높아지니까 이 섬 많습니다. 무인도 섬을 개발해가지고 보안도 좋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군공항을 이전한다면 아까 그 자리가 정말로 강주 발전한 기아자동차 옮겨지고 저것만 옮겨진다면 강주시는 200만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만. 500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자리는 바뀝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항상 아주 오래된 히스토리죠. 군주론이라는 책을 봐도 딱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거든요. 1700년대 책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거부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줄여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고 라는 역사적인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3년에 Switch Your Job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공장에서 단순 스마트 팩토리로 돌리고 있는데 단순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고용은 보장합니다. 현재보다 낮추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년을 드릴 테니 3년 안에 본인이 옮기고 싶은 직장에 가서 인턴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보내면서 이쪽에 좌초되는 부분을 이게 스무스하게 스테이블하게 가려면 여기서는 40% 일하고 그쪽 가서 인턴 60%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을 옮겨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60% 옮기는 게 재교육이에요. 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전체 큰 틀을 보면 뭐 이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들로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 좌초되는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전망 체제를 유지하면 국가에서 그들이 어차피 없어지는 일자리에 실업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재투자할 테니까 기업 자체도 자체 플랜을 만들어라. 앞으로 그렇게 되고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지금 3년 정도로. 그래서 이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 시작할 때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이 보여준 3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부가 내놓은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이 그 단기간에 시민들 삶 속에 스며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부터 먼저 배워야 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뭐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신가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제가
창업 창업이 디지털 쪽인데 네. 디지털 아까 말한 그 와이파이 전체망 네네. 이런 게 걸리는 시간은 네네. 일단은 광주 안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G스트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G스트도 한 연간 30억 정도씩으로 많게는 1인당 연간 1억씩 지원을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의 초점이 디지털에 맞춰져 있는 게 한 80%입니다. 현재. 그래서 중소기업 청이 아닌 중소기업부, 중기벤처부, 그다음에 광주시도 많이 있고 이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이 창업을 지원을 하니까 뭐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질문을 훅 주시면 이제 저는 답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니까 하고 싶은 기관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데이터 쪽이다 그러면 애트리라는 곳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쪽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그쪽 인프라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전공 분야를 잘 모르니까 다 C로 찾아가고 중기벤처부로 찾아가요. 중기벤처부하고 C를 가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해주거든요. 맞춤형이 안 나옵니다. 맞춤형이 안 나오니까 한 가지 팁은 원하는 사업과 가장 관련 있는 그 공공기관을 찾으면 그 공공기관 안에 거의 창업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중기벤처부가 안정화되면서 공공기관에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찾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네네. 청년 일자리 기획은 진짜 이 정부가 수건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2017년 시작을 하면서부터 수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청년 비서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청년 비서관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마 올해부터 제대로 작동을 할 것 같고, 근데 청년 비서관과 일자리 비서관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비서관과 청년 비서관이 각각의 역할 분담 중에 하나는 청년의 일자리를 주로 청년 비서관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자리의 변화 부분은 일자리 비서관실에서 하는데 둘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의 고민들을 녹아내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서관실에서는 잘 안 된다면 그런 일들이 정책기획위원회로 넘어와서 정책기획위원들이 청년들의 지속 가능성 확보, 청년들의 회복 탄력성,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성 부분을 진짜 이 세세할 정도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자리도 좋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일자리라고 하지만 일자리에 질이 있어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높은 질과 낮은 질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교육을 시킬 때 일자리의 질을 나눠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청년들은 어디에 포지셔닝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낮은 일자리로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는 국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제 이 뉴딜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에 관해서 자연 재생 에너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에 의존을 하는데, 계절적으로 사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이 남쪽으로 대전 이남으로 이렇게 많은 그 태양광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린 자연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금 태양광을 하려고 해도 솔로가 없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물에 관한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이 상수, 상하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먹는 물이 화장실 물도 되고 설거지 물도 되고 막 이렇게 막 써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중수 정책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만 있고 중수 정책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어떻게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하는 것도 아셔서 뒤에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린 뉴딜에 이제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물 쪽은 뭐 녹화 편집하실 거니까 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7가지 생수를 놓고 그 7가지 생수 중에 3가지를 맞춰요. 눈을 가리고. 네. 그래서 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그만큼 많이 했던 사람이다, 이런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중수 정책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엑스만 가셔도, 여러분 코엑스, 서울에 있는 코엑스만 가셔도 화장실 물 색깔이 달라요. 그레이 워터 중수거든요. 중수여서 그 중수 정책을 권고 사항으로 코엑스 건물 안에서 쓰고 있어서 연간 10억을 절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집에서 쓰는 화장실 물 내리면 먹는 물하고 똑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이 내려가니까 비싼 물이 내려가는 거죠. 비싼 물이 워싱을 하는 건데, 중수는 빗물도 있고 중간에 또 제2용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코엑스 밑에. 그게 또 저희 물 관리하는 분들이 디자인을 하신 부분인데, 여기서 물 생산을 해서 다시 화장실 수로 쓰는데 연간 10억씩 줄어요. 근데 이 정책을 권고사항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처럼 이 중수 전환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도 그리드가 안 돼 있잖아요. 개통도가. 그러니까 그리드가 집 하나에는 되죠. 받아서 쓰면 되니까. 근데 남는 전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남는 전기는 다시 거꾸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드가 안 돼 있어서 이번 인프라의 가장 큰 부분이 그 개통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수자원 쪽도 물 쪽도 중수 정책은 있지만 권고사항이고 그리드가 확보가 안 돼서 국가적인 플래닝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도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맘만 먹으면 합니다. 건물주가 맘만 먹으면 인센티브도 받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가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그 에너지가 몇 퍼센트까지 가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거 저탄소로 내놨어요. 근데 이제 정책기획위원들이 계속 탈탄소로 가야 된다. 이거는 그게 넷 제로 상황이거든요. 넷 제로 상황은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화석 에너지가 탄소 양만큼 이 양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탄소 양만큼 줄여야 되는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를 돌려야 되는데, 이제 넷제로가 되려면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넷제로 상태로 가려면. 그래서 이 넷제로 상태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인센티브가 돌아갑니다. 에너지 전환이. 그래서 아까 기본소득,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을 호남이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전북, 광주, 전남을 합치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는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전체 에너지 쓰고 있는 양이 100이라 그럴 때 재생에너지로, 아니요, 전체 에너지 100을 쓰는데 이 중에 재생에너지로 현재 쓰고 있는 양이 얼마일 것 같아요? 10%.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30%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세 군데를 합치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울경은 똑똑해요. 대구 경북도 맨날 싸우지만 또 하자 그럴 때 행정통합 해버리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남은 특징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 개별적으로 똑똑한 지자체인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에너지 전환으로 묶어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제로가 되려면 전국적으로는 2050년, 제가 생각하는 호남의 넷제로는 2035년. 그러니까 15년 안에는 호남은 넷제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죠. 그게 인프라죠. 그게 지금 그린 뉴딜에 깔려고 하는 인프라들이니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질문해 오늘은 주시기 나를 바랍니다. 세겠습니다. 네, 오늘 나를 세겠습니다. 미리 질문들 다 준비하십시오. 안 하신 분들 다. 제가 앞에 있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쪽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 그 공사가 고쳐야 될 의식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수자원 공사를 찾아갔는데 이분들은 물을 많이 팔아야 자기들이 회사가 유지를 해나가요. 우리가 지금 물 1톤에 약 한 1,200원 정도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 만들려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이 물값이 너무 싸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 이런 데를 의식을 계획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을 그 사람들이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공사만 못 따라오는 건 아니고 정치하시는 분도 못 예, 따라오는 예.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나중에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물을 팔아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절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법에 보면 화장실에 대변은 8리터, 소변은 6리터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고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 지키게 하면 중수가 필요 없어요. 아까 그 코엑스에 가시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중수 정책이 지금 안 합니다. 절수도 안 하는데 중수를 왜 하겠어요? 간단히 답을 주셨습니다. 예, 조그만 돈을 들여서 절수하는 것도 안 합니다. 근데 많은 돈에서 하는 중수는 절대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런 관련해서 제가 우리 그 광주 시내 교육청 관련해서 학교에 제가 지금 한 3년째 계속 매년 예산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안 합니다. 자기들 귀찮으니까. 네. 학생들은 좋고 위생적이고 좋은데도 안 해요. 코로나가 이제 한 수도꼭지에서 한번 나와 보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제가 이 자리에 선생님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또 바꿔야 된다 의식을 네. 젊은 사람으로. 네.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그 교육청을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도 많고 이런 정책들이 바꿔지려면 하루 이틀이 안 된다. 이거를 그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하면 공고사항이라 그러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답변 드릴 건 없고 코멘트로 듣고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강한 민주주의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이루어 놓은 우리 386 세대들이 586이 됐고 이 민주주의가 잘 만들어진 상황에서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뭐 공무원들을 재교육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보수적인 부분이 안 바뀌잖아요. 이럴 때 쓰는 정책이 역사적으로 강한 민주주의 정책인데 강한 민주주의 정책이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상황의 국가 정책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바이든에 대한 정책적 반감이 소셜리스트 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 없다. 근데 사실 바이든이 내놓는 정책은 강한 민주주의입니다. 강한 민주주의고 우리도 강한 민주주의 정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일정 부분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공사나 많이 반성을 하셔야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문 없으시면 이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뜻깊은 강의를 해주신 김준하 지스트 기획처장님께 지금까지 주셨던 박수보다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교육 등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서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서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감염병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안전하에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하시면서 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 예. 사실은 이 스마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에 평생교육이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교육이라는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평생교육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학교 내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 내 교육은 학생일 때 특권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학교 밖 교육은 졸업을 하고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전층을 대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존에 생각했던 청년들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부분과 청년들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부분과 장년 노년층들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의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단어도 이제는 지칭을 이제 뭐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 이렇게 지칭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은 마을 단위에서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청년들이 중장년층을 뛰어넘고 노년층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설계의 시작?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 내용은 한국판 뉴딜이고요. 한국판 뉴딜은 그래도 국가적인 미션과 또 후속 세대를 위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 많은 국민들이 합의를 해주시고 그 합의한 바에 의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 대개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항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